오늘은 세계 금융시장이 미국발 충격으로 크게 흔들린 하루였습니다. 때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65조 원이 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는 과학이다. 아빠 최일입니다. 투자는 재미난 놀이다. 아들입니다. 네. 아빠와 아들의 투자 캠퍼스.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모든 주식시장이 다 이렇게 일정 부분 되게 요동친다지만 예. 한국 주식시장의 유동성이 이렇게 좀 심한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 GDP가 전 세계 2%쯤 되니까 미국의 25%, 중국의 15%, 뭐 일본의 한 10% 이런 거랑 비교를 해보면 큰 나라들이 움직이면 작은 나라에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지.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스위스 같은 나라하고 되게 다르게 소규모 개방 경제를 취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수출 주도형 경제 체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큰 나라가 이제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수출을 제일 많이 한 때가 미국이었으니까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이 감기 걸린다. 요즘에는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이 감기 걸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 중국은 미국이 이제 기침을 하면 중국도 감기에 걸릴 수 있다. 이런 거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걔네가 속도를 내야 우리가 수출을 하니까. 그렇지. 근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나라 주가는 굉장히 그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미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그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력을 생각하면 미국의 GDP가 25%쯤 되고 미국의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근 40% 가까이 되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보다 더 높은 거지. 삼성전자가 15% 정도 뭐 많이 해봐야 그 정도쯤 되는 거지. 맨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대장주가 움직이고 코스피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대장 중에 대장이다. 이거지. 대장 중에 대장이네. 대장이다. 끝판왕이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중요한 거지만 한국에 투자하는 사람한테도 중요한 일이고 중국에 투자하는 사람도 중요한 일이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지. 무엇보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한 게 가장 큰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그 미국 시장이 한번 출렁인데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뉴스 같은 걸 찾아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얘기 하거든요. 이렇게 금리가 그렇다, 금리가 올라서 그렇다, 금리 올라서 근데 그렇다. 무역 전쟁의 여파 이 두 얘기가 사실 메인된 얘기거든요. 사실 근데 무역 전쟁 이야기는 근데 너무 옛날부터 지속되어 오고 사실 뭐 특별히 새로운 건 없는데 이 금리 얘기는 이렇게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주가를 분석을 할 때 그 얘기를 했던 그거잖아. 아빠가 경기와 물가와 금리를 본다.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라고 하는 걸 보는데 이제 경기라고 얘기를 한 부분에서는 그거지.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기가 나쁘다는 시그널이 없었고 미국의 실적이 나쁘다는 시그널이 없었던 거야. 근데 최근에는 드디어 뭐가 있는가 하면 이번 9월이 끝나고 난 다음에 10월이 되면 새로운 실적 자료가 발표가 나잖아. 새로운 실적 자료가 이제 10월 초에 나왔는데 이제 그래서 아빠는 홈페이지에서 10월 8일 정도쯤에 글을 올렸는데 네. 그날 처음으로 2년 만에 미국의 실적이 나쁘다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라고 하는 거는 말하기 좋은 거고. 근데 미중 무역 분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버리면 미중 무역 분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가 빠지면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주가 빠지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여하튼 미중 무역 분쟁이 실제로 숫자상으로 실적을 올렸냐 떨어뜨렸냐라고 하는 걸 찾아보는 것이 과학적인 어프로치인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경기 지표에서 처음으로 한 2년여 만에 처음으로 나쁜 시그널이 나온 건 사실이다. 그런 거지. 그 물가나 금리 쪽은 어떻게 되나요? 물가 먼저. 물가는 의외로 좀 되게 놀라운 건데 미국의 물가가 사상 최저의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하도 안 오른 거지. 하도 안 오르다가 실업률과 물가가 관련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기와 물가가 반대쪽에 가 있으니까 경기가 좋으면 소비가 늘어나서 물가가 오르지. 그렇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떨어지면 경기가 좋다는 뜻이 있죠. 좋다. 실업률이 떨어지면 물가가 올라가고 실업률이 올라가면 물가가 떨어지니까 실업률과 물가라고 하는 양축을 다 못 잡는다 이거지. 이걸 다 잡으려고 시도를 하다가 19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사태가 떨어진 거지. 그런 다음에 전 세계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 목표제를 해서 경기 쳐다보지 말고 물가만 쳐다보자 라고 하게 된 거지. 예, 그래서 경기와 물가는 반대쪽에 가는데 물가가 놀랍도록 이번에 되게 경기가 그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 올랐던 거지. 근데 물가가 언제부터 올랐는가 하면 2016년도부터 올랐다고. 그래서 2016년도부터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올렸는데 현재 미국 물가가 한 2% 정도쯤 와 있는데
이게 이제 주식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미국의 현재 물가는 미국의 펄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포인트다. 2% 정도. 2% 정도쯤. 미국의 경기와 미국의 실적이 나빠졌습니까? 그러면 약간 나빠졌습니다. 소폭 나빠졌습니다. 미국의 물가는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번에 미국의 주가 폭락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금리에 대한 얘기까지. 금리다. 금리 뉴스 찾아보면 3%보다 높아져서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그게 안 이제 나요. 왜 말이 안 되는가 하면 미국의 금리가 현재 3.2 정도쯤 되는데 3.2인가? 아까 우리 같이 봤는데 미국의 금리가 3.2 정도쯤 되지. 3.2. 그런데 3%를 넘어선 게 올 5월달부터라고. 그러면 5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빠졌었어야 되는 출렁했어야 돼. 출렁내려 되는 거지. 그리고 그래서 그 금리를 갖고 설명할 수는 없는 거지. 근데 이 금리를 3%를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다. 3%를 갖고 설명할 수는 없다. 근데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건데, 주가를 결정하는 요소가 실적을 할인을 하는 거죠. 그렇죠. 실적은 경기랑 관련돼 있잖아. 그러니까 분자의 경기가 있어. 네. 그 다음에 분모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금리가 있잖아. 금리를 경기 더하기 물가라고 생각하면 그 밑에도 금리 속에도 경기가 숨어 있다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분자도 올라가고 분모도 올라가는 거지. 근데 밑에 있는 분모에 있는 금리는 경기 말고 물가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경기가 올랐는데 경기가 오른 폭보다 물가가 더 오르면 주가는 빠져야 되는 거지. 근데 물가보다 경기가 더 좋아지면 주가는 오히려 오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금리가 오른다고 주가가 항상 오르는 것은 아니다가 답이지. 금리를 올린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경기가 올라서 금리가 올랐다. 그렇지. 왜 그러면 이번에 금리 3%가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원래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번에 일어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른 건가요? 금리가 급격하게 오른 게 아니야. 금리가 급격하게 오른 게 아닌데, 금리가 최근에 우리나라가 그지.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은 금리가 뭐보다 높아야 되는가 하면 그 나라의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야 된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보자. 현재 만약에 물가가 10%야. 네. 근데 금리가 3%야. 네. 그럼 도대체 누가 정기예금을 하겠냐? 누가 정기적금을 하겠냐? 누가 은행에 돈을 갖다 주겠냐? 그렇죠. 절대 안. 그럼 돈들이 전부 똑같이 나고 다이소에 가서 물건 사고 이렇게 할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물가가, 그러니까 금리가 물가보다 낮아버리면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입금하지 않고 사람들이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고. 그래 뭐가 되는가 하면 돈이 부족해지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류의 것들이 저축을 통해서 뭉쳐지고 그 뭉쳐진 돈들이 투자로 이어지고 하는 것들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돈의 최소한의 가치는 유지시켜줘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뭐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건데, 이제 회사를 딱 다니면 이제 연봉 협상을 하잖아. 연봉 협상할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올해 물가는 3%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연봉도 최소한 3% 정도 맞추겠습니다. 해주면 안 억울하다 이거지. 억울하지 않는 수준에서. 그래서 물가보다 높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뭐가 있는가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올려라 라고 얘기를 해서 밀턴 프리드만 때부터 시카고 학파들은 금리를,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수단으로 써왔다고. 그래서 한국은행에 들어가면 물가 안정이라고 써져 있다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물가가 2%가 됐고, 물가가 2%. 미국의 금리가 2에서 2.25가 됐잖아. 그렇죠. 그게 드디어 실질 금리가 플러스가 됐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 아, 이제는 미국이 금리를 이제부터는缓慢하게 올리겠구나. 점진적으로 천천히 올리겠구나. 근데 파월이 10월 초에, 10월 3일날 무슨 커멘트를 쓰는가 하면 We are a long way from neutral on interest rate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는 중립적인 금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훨씬 멀리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2.25가 아직 한참 더 올려야 되는 금리입니다 라는 뜻이야. 그리고 물가랑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통수를 팍 맞았는데 왜 뒤통수를 맞았냐면 시장에 노말이 있고 시장에 유노말이 있잖아. 그렇죠. 시장의 노말이 그 구사회주의 국가들인 동독이라든지 소련이라든지 중국이 자본주의 국가 편입하기 전이야.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공산당은 따로, 자본주의 따로 있었다고. 아빠 옛날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루마니아를 갔어. 루마니아. 되게 가난할 때 루마니아를 갔는데, 루마니아를 딱 갔는데 되게 신기한 게 까만 비닐 봉다리를 120원에 파는 거야. 120원에. 근데 라면을 200원에 파는 거야.
근데 더 웃긴 건 진짜요? 뭐냐면 그런데 진짜요? 지하철 타는 비용이 20원이었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게 비용이 150원 정도쯤 해.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표보다 비닐봉다리가 비싼 거야. 그럴 수가 있어요? 왜 그럴 수가 있냐면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농업국가인데 루마니아 나라가 공업이 없어. 공업이 없단 말은 다른 나라에 수입을 해오지 못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1990년도 이전에는 러시아 물가도 엄청나게 높았고 100% 넘었고 중국도 물가가 100% 넘었고 그래서 모든 그 당시 중국을 중공이라 불렀었는데 그 당시 러시아라 그 당시 소련 그 당시 중국 같은 나라는 물가가 천정부지 높았다고. 그러다가 이제 소련도 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남순 강화를 해서 백묘 홍묘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어떻든지 여하튼지 고향만 잡으면 된다. 그래서 그런 모든 나라가 자본주의 국가가 들어와. 그런 다음에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돈들이 모여져. 이 돈들이 미국도 가고 이 돈들이 한국도 와. 그래서 전 세계 시장에서 이제 자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시장이 하나가 있다가 분리. 한국은 한국, 미국, 중국. 그래서 전 세계 하나가 통일되기 시작한 거야. 글로벌 이코노미로.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이코노미 때문에 미국 경제가 영향을 받으면 전 세계 영향을 받는 거야. 옛날에는 미국, 일본, 중국이었다고. 아, 그렇죠. 그래서 87년 블랙 먼데이가 터졌을 때 미국 주가 23% 빠졌어. 아, 네, 블랙 먼데이. 근데 우리나라 주가는 그 주에 올랐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87년도만 하더라도 한국은 한국이고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주가 빠졌어요. 그래서요 이거였다고. 근데 지금은 미국 주가 빠졌어요. 아 우리도 큰일 났네. 이거는 바뀐 거지. 왜? 전 세계 경제 하나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전 세계 경제 물가가 다 다르다 그래서. 그래서 모든 전 세계 경제는 금리가 물가보다는 약간 높은 거야. 실질 금리가 소폭 플러스. 금융위 때 아이기 마이너스였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진 것이 미국의 중앙은행장 후보가 3명 있었어. 네. 한 명은 자네 옐렌이라고 하는 지난번 의장. 두 번째는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이번에 했던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야. 파월이 돈이 일단 제일 많아. 아, 그래요? 돈이 1억 불이 넘어. 1,000억이 넘어. 이 나쁜 인간이 최근에 자기 돈 많이 벌어놓고 금리를 올려버렸지. 하여튼. 배신자네요, 배신자. 하여튼 그런 건 아닐 거고. 근데 이제 테일러가 뭘 만드는 테일러 준칙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 테일러 준칙을 만든 이유가 뭐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전 세계 중앙은행은 약간의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그렇다. 약간의 이제 임의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하면 자의적으로인가? 자의적으로. 네. 금리가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도 있고 물가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동결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거지. 그럼 과학자 입장이 황당하잖아. 그렇죠. 아니 우리 백도가 되면 끌어야지. 백도가 되는데 어떨 땐 그렇고 어떨 땐 안 그렇습니다가 말이 되냐고. 네. 테일러라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그 기준 수식으로 만들어. 아름답게. 수식으로. 그 수식은 아주 심플해. 테일러 바로 전에 제일 유명했던 사람 피셔라는 사람이 있어. 피셔 이퀘이션을 만들어. 이 사람이 만든 식이 이거야. 돈의 진정한 가치는 명목금리는 실질적인 금리도 포함시켜라. 경제성장률도. 그러니까 명목금리는 경제성장률 더하기 물가 상승률이었다고. 자, 그런데 파월이 이렇게 얘기했지. 우리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미국 금리가 얼마가 돼줘야 되는가 하면 경제성장률 미국 때려 죽여도 3% 될 거니까 3%. 미국 물가 2%. 그럼 금리가 5%가 되잖아. 금리를 할인율이 3%라고 생각을 했는데 금리가 5%라고 할인을 하니까 주가가 폭락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자료들, 미국 금리가 얼마 정도쯤 되면 주가가 폭락할까요?에 대한 자료를 JP 모건이라는 회사가 자료를 만들어서 뿌렸어.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correlation between weekly stock return and interest rate movement, 금리와 미국의 주가에 대한 그림을 그렸다고. 그러면 이 그림을 딱 보면 금리가 올라가는데 주가가 빠지는 구간이 있고 금리가 올라가는데 주가가 오르는 구간이 있잖아. 네. 그런데 딱 그 구간을 딱 보면 4%, 미국 금리 4%는 주가가 오른다고. 미국 금리 6%는 주가가 빠진다고. 그럼 대충 보면 4.5%를 넘어서면 주가가 빠지는데 파월이 했던 코멘트가 5%까지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요즘에 우리 실적이 조금 안 좋아졌어 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와서 뒤통수를 빡 때리면서 야 이 새끼야 금리 뭐야 라고 하니까 주가가 1000포인트가 빠진 거지. 박살이 난 거지. 박살나하네 근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분노한 사람이 누구냐면 트럼프가 화가 난 거지. 좀 있으면 중간선거도 해야 되는데 너 왜 그러냐. 네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어. 그렇지. 그래서 내가 테일러를 안 시키고 니를 시킨 이유가 뭔 줄 아냐. 테일러 그놈이 몇 판데 니는 비둘기 파겠지 않냐. 근데 네가 비둘기가 아니라 몇 판에 니는 돈 1,000원 갖고 있는 놈이 이러니까 화가 난 거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뭐가 있는가 하면
모든 규정이라고 하는,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측 가능해야 된다. 예측 가능. 그래서 그린스팬이 만든 금리에 대한 정책은 그린스팬 독트린이라는 말을 붙였고, 버냉키는 버냉키 독트린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파월은 아직까지 흔적을 나타내진 않았어. 근데 만약에 파월이 정말로 이런 식으로 정책을 쓴다고 하면 전 세계 자본시장이 박살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확률 90%로 파월이 나는 그런 뜻으로 했던 말이 아니다. 그 불뜻한 말이에요. 나는 이 말을 굉장히 장기적으로 생각을 했다. 이번에 파월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라고 말할 확률이 상당히 실수라기보다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정도 좀 해줘요. 그런 뜻이 아니었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 그래서 2019년, 2020년, 2021년이 있는데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경기가 좋아서 미국의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리게 될 것입니다라는 정도쯤 얘기한다. 라고만 해주면 트럼프가 땡큐. 편의점 많이 전 세계 투자자 땡큐. 롱웨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좀 그래서 이 뉴스가 현재 시장에 충격을 제일 많이 주는 뉴스고, 근데 이 뉴스가 딱 터지고 난 딱 보니까 뭐가 하면 미국이 경기에도 더 이상,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 증가율이 처음으로 꺾였는데, 지수 전체가.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데 본 적이 없고, EPS 떨어져. 그래서 이제 포워드 EPS가 무서운 나라네요, 근데. 그건 그렇고. 네. 포워드 EPS가 떨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이 정도쯤 됐으니까, 판단을 해야 된다면, 이제, 파월이 어떤 이제 약간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거고, 미국의 주가가 조금 이제 회복될 건데, 공격적인 사람들은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비중을 한 30% 정도 좀 축소. 보수적인 사람은 한 50% 정도 좀 축소를 할 수 있다. 한국 주식 그다음에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국은 또 이거랑 또 완전 다른 건데, 한국은 아까 좀 전에 네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매일같이 두드려 맞고 살아왔잖아. 그렇죠. 한국 이율 때는 두드려 그러게. 맞고, 미국 이율 때는 두드려 맞고, 일본 이율 때는 두드려 맞고, 네. 중국 이율 때는 두드려 맞고, 그래서 지금 몸도 주가가 오르면서. 똥값에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지만, 현재 PBR은 0.95 정도 수준인데, 이게 금융위기 정도쯤 됐을 때 나온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 주식은 사서 모아라. 잠깐만 살 때. 저가 매수만 하고, 그리고 가격 찾아보지도 않는 것이 베스트다. 가격 스트레스 받던데. 신경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근데 이게 이제 뭐가 이제 문제가 되는가, 이게 문제인데, 버핏 할아버지가 그 말을 했다고. 스트라이크만 쳐라. 그러니까 스트라이크만 치다는 말은 뭔가 하면, 실적 올라오고 주가 쌀 때 사라. 그런데 세상 그런 일이 거의 없어. 실적 좋은데 주가 비쌀 때가 많고, 실적 나빠 주가 쌀 때가 많아.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그 말은 뭔 뜻인가 하면, 볼 같은 스트라이크 있고, 스트라이크 같은 볼 같은 게 있는데, 쳐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안 쳐도 되는 니 같은 사람은 굉장히 여유 있게 사서 천천히 버티면 되는데, 제일 슬픈 사람은 이제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제일 슬픈 거지.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골키퍼가 이렇게 있는 거야. 왼쪽으로 공격을 하면 3분의 1, 오른쪽으로 하면 3분의 1, 가만히 있으면 3분의 1이야. 네. 그럼 가만히 써줘야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관중이 화를 내. 너 미쳤냐? 왜 노력을 하지 않냐? 그냥 왼쪽으로 자빠지, 오른쪽으로 자빠지, 뭔가 해줘야 되는 거야. 액션을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노력하는 거 트랜잭션 해줘야 돼. 같은 거 고치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하튼 이제 지금은 이제 한국 주식시장은 바이 홀드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미국 시장은 바이 셀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셀을 조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정도쯤 코멘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줄 평. 하나. 한 줄 평. 유행하잖아. 카메라 보시고. 아들이 썰전을 보고 꽂혀서 이제 한 줄 평을 하라고 얘기를 해서 한 줄 평을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한 줄 평은, 금융위기는 항상 다가온다. 그런데 아는 사람에게는 기회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위기다. 라고 한 줄 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슈가 생기면 또 다 들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